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그거 안 했네요. 295페이지 잠깐 볼게요. 잠깐. 59번 있죠? 요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건 다 업무인데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및 운영 있죠?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및 운영의 주체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있죠? 요거. 자, 국민주택기금. 자, 요거는 누가 주체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입니다. 다만 시중은행한테 이거를 위탁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국민주택기금을 지금은요, 지금 용어를 바뀌었죠?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어갖고서 한데, 그래도 뭐, 그게 그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어디 볼까요?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용론, 개발론, 관리, 마케팅 돼 있죠? 그래서 이용에서는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옵니다.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오죠? 한 문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그래도 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저기서 용어가 튀어나옵니다. 안 하기도 그렇고. 관리, 개발론에서는 최소한 2문제가 나옵니다. 최소한 몇 문제라고요? 2문제. 그리고 관리에서 1문제. 관리에서 1문제, 마케팅에서 1문제 나옵니다. 얘들은 꼬박 1문제씩 나옵니다. 관리 1문제, 얘는요, 마케팅 1문제.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곧바로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96페이지 1번 있죠? 다음에 토지이용에 관한 내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는 부동산 이용론에 있는 문제인데, 우리 갖고 다니는 노트 있죠? 스프링한 노트는요, 19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런 얘기 좀 확인할게요. 잠깐. 토지이용의 집약도라는 것은요, 단위면적 땅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있죠? 요거를 집약도라는데,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단위면적 땅, 자, 빼곡히 건물 같은 거 지어서 이용하죠? 이걸 집약적 이용이다 해줍니다. 근데 농촌 같은 경우는 씨 뿌리고 경작하는 게 다죠? 그러니까 이걸요, 조방적 토지이용이다 해줍니다. 조방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아주 엉성하게 면밀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용하는 걸요, 조방적 이용이라는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20층짜리 건물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를 구입해서 몇 층 지으려고요? 20층짜리 딱 지으려고 하는데, 한 10층 정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 들어와 안 들어요? 요거 하고, 그동안 투입한 금액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니, 땅을 구입해갖고, 건물 지었는데 한 3층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손해죠? 그러니까 최소한 10층은 딱 지어야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딱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요, 요 지점 10층까지 10층 요거를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다. 자, 요거를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손익 분기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익 뭐라고요? 분기점이다. 그러니까 요거 이하로 짓게 되면 손해죠. 이거 이상지와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에서 이익으로 하는 어떻다고요? 분기점이다 해서요, 손익 분기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손익 분기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계라는 표현은요, 경제학에서 한계는요, 추가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추가. 그래서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요, 한계 비용 해줄게요.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간 비용이 1억이라고 치자. 이걸 뭐라고요? 한계 비용이다. 그럼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 있죠? 요거 분양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요걸요, 한계 수입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층 더 올렸더니 건축비는 1억인데 분양금은 5억 들어올 것 같다.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는 한 계속 올려야 돼요. 근데 15층을 딱 지으니까 지어서 분양했더니 한계 수익과 뭐 같다고요? 한계 비용이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한 층 더 올렸더니 건축비는 1억인데 분양금은 6천만 원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죠? 올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이거 여기서부터 올렸다가는요, 들어온 돈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이 건에 벌어놨다 까먹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익 극대화점이라는 겁니다. 이익 뭐라고요? 극대화점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부동산 학자들은 꼭 쓸데없이 또 이걸 조방 한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한계라고요? 조방 한계다.
얘를 뭐라고요? 집약한계 해줍니다. 자, 조방한계라는 것은 아무리 노동자분을 덜 투입하더라도 최소한 이거 이상 투입해야 되죠. 아무리 노동자를 많이 투입해서 이거 이상 투입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다. 이걸요 집약한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대학교가 딱 있습니다. 대학교가 딱 있는데 이렇게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삼거리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라면집이 있고 여기도 라면집이 있는데 셋 다 여기서부터 전부 다 재화의 품질과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라면의 품질과 뭐는 같다고요? 서비스는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루에 매출액이 100만 원이랍니다. 여기서부터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는 없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왜 그런데 100만 원씩 벌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입지가 다른 건 다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를 뭐라고요? 입지잉여 해줍니다. 뭐라고요? 입지잉여. 그래서 입지가 가장 좋을 때의 잉여를요 100% 입지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지가 여기서부터는 이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는 없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0% 입지잉여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수준의 위치 있죠. 요거를요 한계,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끝이라는 용어입니다. 한계 입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지가 잉여가 전혀 안 생기는 땅을 뭐라고요? 한계 입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입지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모든 산업이 똑같이 여기가 입지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라면집 같은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여기다가 무슨 장례식장 차렸다고 해서 좋았나요? 아니면요 스프링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 차렸다고 해서 장사가 달릴라나요? 학생들이 뭐 골프 치는 애들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똑같이 여기가 입지가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산업끼리만 이렇게 비례하면서 입지가 줄어들겠죠. 그런 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집약적 토지 이용이란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이용으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큰 토지 이용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집약 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의 집약도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입지 조건과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면 모든 산업이 공통적으로 입지잉여가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산업의 종류별로 달라진다 해줘야 돼요. 모든 산업이 똑같이 여기가 입지잉여가 좋은 건 아니겠죠. 산업별로 달라진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똑같이 해주면 안 돼요. 산업별로 뭐라고요? 달라진다. 4번 볼게요. 입지잉여는요 입지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감소되겠죠. 그래서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위치를 그 산업 관점에서는요 한계 입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아요. 토지용의 집약도와 지가는 항상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산업끼리만, 자, 여기는 라면집이죠. 라면집끼리만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점점 잉여가 줄어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산업끼리만 비례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얘기죠. 맞는 표현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3번. 토지 이용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가의 한계지는요 차가의 한계지보다 도심에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택지에 여기서 말하는 또 한계지는 뭐냐면 택지 이용의 맨 끝에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 얘기하는데 도시 토지를 얘기합니다. 도시가 이제 커나감에 따라서 논밭을 잠식해 나면서 커나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논밭일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택지용의 맨 끝에 있는 땅 있죠? 요걸 한계지라는데, 아무래도, 자, 바깥쪽은 땅 가격이 비싸요, 싸요? 싸고, 안쪽은 비싸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바깥쪽 같은 경우는요, 1억 정도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없어요? 대출기구 마련할 수 있죠? 근데 안쪽에다 1억 가지고 아파트 구입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빌리는 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쪽은요 자기가 직접 사는 집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안쪽은 뭐가 많아요? 전월세 사는 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뭐라고요? 먼 원방권에 위치한다. 더 멀리 위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집약 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익과 일치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에 집약도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맞아요? 요거 지금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일치하는 점까지의 집약도 있죠. 세 번째 볼게요. 도심지의 집가구 현상은요. 도심지의 집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땅을 비싸게 구입해서 한 3층짜리 지으면 손해죠. 층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고층화 현상을 야기시킨다. 맞습니다. 집가가 도심에서 도로에 따라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현상, 이걸요 집가 구배 현상이다. 우리 노스 교수라는 사람이 시카고 인근에 토페카라는 도시를 연구했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걸요 집가 구배 현상이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볼게요. 도시 스프롤 현상은요, 도시의 성장이 무계획적이고 불규칙하며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이죠. 이걸요 도시 스프롤해집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요거 다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저 칠판에다 필기하는 것만 잘 좀 기억하시면 돼요. 쓰는 내용만 하고 그거 이상 알려고 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나의 한계는 여기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득점할 수 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이상한 거 자꾸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개발론을 공부할 건데 개발에서는요 개발의 단계를 중심으로 한 문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개발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 문제 물어보는데 개발의 단계는요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지역에다가 여기다 오피스텔 하나 딱 지으려고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오피스텔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이 개발의 단계는요 이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구전, 부실, 뭐라고요? 근검마. 기억하셔야 돼요. 구전, 부, 실, 금, 건, 마. 이거 순서가 최근 10년 동안 3번을 물어봤습니다. 뭐 별거 아니면서 구전, 부실, 근검마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구전, 부실, 금, 건, 마. 먼저 구상 단계다. 이거는요 아이디어 창출 단계다. 내가 여기다가 오피스 하나 지어서 돈 좀 벌겠다는 얘기죠. 작전도 쫙 짜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런 단계를요 구상 단계 혹은요 아이디어 창출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전실행 가능성 분석이다. 아니면요 이걸 예비적 타당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적. 자, 예비적 타당성인데 여기서는 반드시 계략자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계략. 왜냐하면 계략적으로 수익비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땅을 구입했어 안 했어요? 들어간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략적으로만 수익비용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부지를 구입할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지. 그 다음에 이제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가능성 분석이다. 이게 바로 타당성 분석이다 해줍니다. 자, 여기서 자, 이 개발할지를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정했다. 그러면 돈을 끌어당기는 단계를요 금중 단계라는 거고 건물 올리는 단계를요 건설 단계 그리고 마케팅 단계 이렇게 구분하는데 마케팅은 맨 끝에 있지만 원래는요 개발의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초기. 왜냐하면 사이사이 계속 해야 되죠.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지저분하니까 맨 끝에다 놨을 뿐이지 원래는요 개발의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돼요. 특히 임대활동 같은 건 계속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요 임차인 같은 거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임차인. 자, 4층짜리 건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CU 편의점 같은 거 있죠? 이거 하나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위에도 임대가 되어야 한대요. 그죠? 이런 걸요 중요 임차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 다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다음에 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게 가장 크게 좌우되는 게 요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개발할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계가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실행 가능성 분석은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장 분석과 뭐라고요? 경제성 분석 진행합니다. 시장 분석과 뭐라고요? 경제성. 요거는 우리 교재는 20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우리 이거 스프링 있죠? 202페이지부터 쭉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202페이지. 스프링 있죠? 스프링. 끼고 다니는 노트. 자, 이 시장, 요거는 요 차이점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시장 분석은요,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만 분석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성 여부만 분석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경제성 분석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요. 요 타당성 분석 중에 일본식 타당성입니다. 뭐라고요?
일본차가 다 백인 거고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여러 가지 부분마다 미국식 부동산학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 부분도 틀립니다. 달라요. 물론 내용은 똑같지만 용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다 해서 우리 시장 분석은 한 3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경제성 분석은요 2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먼저 시장 분석은요 맨 먼저 지역 경제 분석이다. 두 번째는요 시장 분석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장성 분석 이렇게 합니다.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요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여기도 시장 분석 여기도 시장 분석 이렇게 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물어보는지 이걸 물어보는지 대충 압니다. 문제 대충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순서. 이거 자주 물어봅니다. 이거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시성 타자다. 무슨 타자라고요? 지시성 타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시성 타자. 우리 야구할 때 타자 있죠? 타자. 무슨 타자라고요? 지시성 타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놈과 요놈의 차이점이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시장 분석은요. 동종 유형의 부동산들에 있어서 저 지역에 오피스텔이 있어 없어요? 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죠? 자, 동종 유형의 부동산들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일종의 거시적 형태의 분석입니다. 일종의. 자, 이거 봐라고요. 시장 분석이라는 거고. 시장성 분석은요. 요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 있죠? 저거 A 오피스텔. 요게 실질적으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겁니다.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있죠? 요거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일종의 이제 요 부동산 가지고 분석하는 거라 상대적으로 미시적 분석이다 해줍니다. 요때 자, 이 시장성 분석을 위한 특수한 기법 중에 하나가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과거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이걸 가지고 시장성 분석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자, 어떤 대림산업이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삼성 아파트가 분양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 아파트가 분양하기 시작해서 보통 1년간을 얘기합니다. 주로 몇 년이라고요?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분양이 됐나, 이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분양하자마자 요 이 땅 했더니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자 뭐가 많아요?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에는 막 코로나하고 막 비도 잔뜩 오고 갑자기 막 뜨거워졌다가 막 난리네요. 예, 저 상당히 어수선하네요. 그죠? 지금 뭐 천둥, 번개 이거 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얘들이 분양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에 분양률이 4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얘들 들어가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따져보는 걸 뭐라고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는 과거와 현재까지의 추세를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목적은요, 미래 추세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뭘 예측한다고요? 미래 추세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나머지 것들은요, 물어볼 가능성 많지는 않지만 가끔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의 환경을 분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이 뭐라고요? 환경. 여기 저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교통망, 인구 같은 거 있죠? 아니, 소비 행태 이런 걸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이다. 그리고 요거는 현금 수지를 분석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현금 수지. 그래서 보통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일단의 수익성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일단의 수익성 아니면요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투자 분석에서 이제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순현가법 좀 기억나시나요?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동원해서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라요, 안 따라요? 예, 위험이 따를 수 있죠. 위험을 따르는데 이 워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얘기했습니다. 워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고 어쩌거나
이 사람은요, 이렇게 개발에 따른 위험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자, 먼저, 얘는요, 법적 위험이다. 요거는요, 비용 위험이다. 요거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적 위험과 비용 위험 구분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자, 법적 위험은요, 각종 법률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요, 소유권과 같은 사법적인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 예를 들어서 저 지역이 원래는 그 상업지역이라 장사가 잘 됐는데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요, 건설 기간 동안에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을 얘기합니다. 뭐와 관련돼요? 건축비. 예를 들어 건설 기간 동안에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건축 자재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원래 저 오피스텔을 2년 동안 짓기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라고요? 2년 동안 짓기로 해서 원래 9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건설사한테. 근데 공사 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계속 나갈 수 있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비용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구분할 수 있죠. 나머지는 그냥 시장 위험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자, 시장 위험. 나머지, 요거 뺀 나머지 다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이 건에 지어놨더니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안 팔린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원래 평당 한 2천만 원 받을 줄 알았더니 1,000만 원도 못 받는다니, 그죠? 이런 거라든가 이자율 같은 게 급등하는 바람에 안 팔린다든가 아니면요,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안 팔릴 수 있죠. 등등등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처음부터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면 그나마 자, 이 공법상 위험은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얘기한 시장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요, 시장성 분석 이런 걸 보다 철저히 한다면 위험이 줄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자,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나마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건설회사한테 이러는 겁니다. 원래 95억 달라고 하길래 아니다. 우리가 100억을 주겠다. 얼마 주겠다고요? 100억을 줄 테니까 2년 내에 끝내달라. 만약에 네가 2년 내에 못 끝내면 그 다음부터 네가 부담을 할 수 있죠. 여기 네가라는 게 누구예요? 건설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 얘는 100억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인플레가 심해져도 100억만 주면 되니까 그런 위험을 건설사가 부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2년 내에 끝내달라고 하는데 2년 넘어가면 건설사가 부담해야 되죠. 얘들은 악착같이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자, 298페이지입니다. 자, 그 아래에 볼게요. 부동산 개발 사업 시에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겠다. 이거는요,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흡수율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흡수율. 우리 민감도 분석은요, 우리 투자론에서 자, 투입 요소들 있죠? 공시를 약간 변화시키면 기대 수익률이 변할 수 있죠? 하나하나 변동시켜 보는 겁니다. 위험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은요, 흡수율 분석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시장 분석 나오면 무조건 수요 공급 나와야 됩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맞는 거고, 시장성 분석 나오면 무조건 매매 임대 나와야 돼요.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맞는 겁니다. 예비적 타당성 나오면 무조건 계략적이라는 표현 나와야 돼요. 계략적. 네, 읽어볼게요. 자,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률을 분석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 분석 혹은 지역 경제 분석 나오면 환경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지역의 환경.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겠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7번.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이 5가지 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 자, 구전, 부실, 근검마 기억하셔야 돼요. 맨 먼저 구상 단계 혹은 아이디어 창출 단계 나와야 됩니다. 디귿번에 있네요. 디귿번 딱. 그 다음에 전 실행 가능성 혹은 예비적 타당성 나와야 됩니다. 니은번에 있네요. 니은번. 그 다음에
부지 구입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사업 부지 확보, 기억번에 있네요. 기억번.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 혹은 타당성 분석 나와야 됩니다. 리을번에 있네요. 사업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하나만 남았으니까 근검마 세 개 중에 하나 나오면 되죠. 건설 단계인 자 위임번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 1번 답해야 됩니다. 1번 답할 수 있죠? 한 장 넘겨볼게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부동산 개발의 과정과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개발의 단계 중에 사업 타당성 분석은요. 요거 타당성 분석이라는데 자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 비용을 분석하겠다. 이거 나오면 예비적 타당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 해줘야 돼요. 1번 틀렸네요. 어쨌거나 계략 나오면 답을 하고요. 예비적 타당성 나와야 돼요. 이번에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요.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건 언제부터요? 초기 단계부터 진행시켜야 돼요. 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흡수율 분석은요. 과거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미래 추세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맞는 겁니다. 자, 시장성 연구 나오면 무조건 매매 혹은 임대 이런 거 나와야 돼요. 매매 혹은 임대. 자, 시장성 연구는요. 시장성 연구 분석 똑같은 겁니다.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능력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부동산의 위치, 유형, 질 등을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되겠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맞는 겁니다. 11번 볼게요. 부동산 분석은 단계별 분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단 지시성 타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있죠? 그리고 2번이 돼요. 그 답이 틀렸습니다. 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이 답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2번을 체크해야 돼요. 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15번. 자,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시장성은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시장성 있는지 없는지. 2번 볼게요. 임대 활동은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이런 거 다 달라지는 겁니다. 개발 공간에 대한 임대 활동은요, 개발의 중간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돼요. 초기. 임차인들을 상당히 확보하는 것은요, 개발 사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3번 틀린 겁니다. 4번에 쇼핑센터라든가 대규모 사무실 건물들은요, 중요 임차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거 있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 완료 기간이 길게 되면 개발업자는 그만큼 추가 비용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 가격 보증 계약 같은 거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16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 과정에 내재되고 있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은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용도 지역제와 같은 토지이용 주제와 같은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이거는요, 법적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법적 위험. 2번 볼게요. 니은번. 정부 정책도 법에 따라 진행하는 거죠. 니은번 볼게요.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로 임대료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자, 수요 예측하는 거 잘못하는 바람에 자, 임대가 안 된다든가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되는 경우 있죠. 답을 하고요. 시장 위험입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디귿은 인플레이션 심할수록 아니면요,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지죠. 이건요, 비용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비용 위험.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시장, 옳은 걸로 묶인 것은인가요? 17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제가 틀린 걸로 하겠나요? 17번이 두 개네요. 17번이, 이야, 두 개나 되네요. 와,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이런 경우는 자주 봅니다, 이거. 자주 봅니다. 무지 자주 봅니다. 자,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른쪽 17번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왼쪽에 17번 체크하셨나요?
오른쪽 17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시장성 분석 나오면 무조건 매매 임대 나와야 돼요.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혹은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한다. 기억보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실률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시적인 경기 동향이라든가 정책 환경, 부동산 지역 시장의 특성, 이런 게 일종의 다 지역 환경들 아닙니까? 이거 나오면 답하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공실률 분석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 여기서 여러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디귿번 볼게요.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래 추세를 예측하는 데 있다고 했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게 있는 게 흡수율 분석의 최종 목적 혹은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리을번 볼게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요,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 나오면 계략이 나와야 됩니다.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게 묶인 것은요, 기억, 리을, 미음입니다. 기억, 리을, 미음. 한 장 넘겨볼게요. 18번.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를 조성공사 같은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이런 걸 개발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지저분하게 얘기한다면, 복잡하게 얘기한다면,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건축 활동을 얘기합니다. 건축물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건축의 구체적인 종류가 뭐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뭐 용도 변경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하는데 그 밑에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이라는 것은 어떤 개발 활동의 일부, 구성 요소지 이게 그 개발의 정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사람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사고와 아니면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명사회에서 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고등 동물들 아닙니까?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럼 뼈다구가 인간이라 하면 대화인데요? 뼈다귀는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분자죠? 그러니까 우리 시공이라는 것은 개발 활동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맡기는 어떤 과정, 절차에 하나 불과하지. 수단에 불과하지. 이게 개발의 정의가 아닙니다. 개발의 정의는 뭐예요?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물 같은 거 짓는 거 있죠? 이게 개발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개발의 일부에 불과하죠.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시공을 담당하는 일은 제외하는 겁니다. 기억보면 맞는 겁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규제되는 보존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실시하고 있어 없어요? 실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하기로 할게요. 디귿번 볼게요. 흡수율 분석은요,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틀린 거고, 리을번 볼게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요, 용도 지역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죠. 맞는 겁니다. 미음번 볼게요.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자 보세요. 타당성 분석의 결과 동일하더라도 여기서 최종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요구 수익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석된 사업화는요,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요, 기억번, 리을번, 미음번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요거 몇 가지 좀 제가 이거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 얘기한 거 있죠? 요거 이상 물어보면 틀리세요. 틀리면 됩니다. 여기서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개발의 다양한 형태들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의 형태. 자, 308페이지 있죠? 대표용 있죠? 그러니까 우리 끼고 다니는 책은요,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96페이지에 쭉 나올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개발의 주체에 따른 분류. 요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개발의 주체에 따른 분류다. 자, 이거 지워되죠?
자, 개발의 주체에 따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발의 주체에 따라,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개발의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이죠. 요거를 공영개발해 주는 거고, 비공영개발은요,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걸요, 비공영개발 혹은요, 민간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이 개발을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업을요, 민자유치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자유치사업이다. 이렇게. 자, 요때 이제 민간개발은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는데, 물론 교재마다 자, 뭐 분류를 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류하는 게 그래도 가장 타당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먼저 자체 개발이다. 자, 자체 개발은 어떤 사람이 요 땅에다가 자, 이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사업도 기획하고 자금도 지가 다 조달하고 건물도 질 수 있죠.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도 하는 거, 이걸 다 뭐라고요? 자체 개발해 줍니다. 근데 다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건물 지는 건 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만 건설업자한테 도급 발주한다 표현합니다. 도급 발주가 뭐야? 그 부분만 맡기는 겁니다. 뭐 완성만 맡기는 거죠. 이런 형태를요, 자체 개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 공동사업은 그야말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동업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라고요? 동업. 그러면은 동업하게 되면 지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죠. 지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먼저 공사비를요,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건물의 일부를 띄워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있고, 자, 공사비를요,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 분양금 가지고 지분에 따라 나눠가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해 줍니다. 이때 공사비 대물 변경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댑니다. 또는 뭘 대요?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요. 개발업자가 돈을 투입해서 건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은 다음에 건물을 나눠 갔는데 각자 투입한 금액 있죠? 투입한 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개발업자는 2억을 투입해서 건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럼 총 소요된 비용이 얼마예요? 5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2는 누가 가져가요? 예, 개발업자 가져가면 되죠. 5분의 3 누가 가져가요? 예, 소유자 가져가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걸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탁 방식은요,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신탁 방식이라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신탁 방식 하면 토지 신탁 방식을 얘기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토지 신탁 방식이다. 이거는요,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신탁 방식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겁니다.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업 수탁 방식 해줍니다. 뭐라고요? 사업 수탁 방식. 이 두 가지는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자, 먼저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둘 다 토지 소유자는 개발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신탁회사한테 딱 맡기는 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해줍니다. 믿고 어떻게 맡기는 거라고요? 탁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신탁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유자가 개발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신탁회사한테 믿고 탁 맡기는 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해줍니다. 맞죠? 신탁한다. 자, 그러면 요때, 자, 요거를요, 이 사람은요, 믿고 맡기는 자 있죠? 요 자를, 자, 이 신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자를요, 수탁자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신탁자를 다른 말로 위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위탁자. 그래서 문제에서 사업 위탁 방식에도 많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업 수탁 방식이나 위탁 방식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얘는 둘 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얘는 믿고 맡길 때 소유권을 이전해요, 안 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얘는요, 우리 신탁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뭐 이전한다고요? 소유권 이전하는데 실제로 이전하는 건 아니고, 우리 등기부 갑부에 보면요,
소유권 매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매매 원인이, 이전 원인이 신탁이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근데 아니 왜 소유권까지 맡기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취지가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건물 짓고 싶죠. 근데 평생을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건데, 신탁회사는요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한국토지신탁이라든가 아니면요 KB부동산 신탁 이런 게 주로 맡아서 합니다. 얘네들은 소유권까지 이전하라는 이유는요, 믿고 맡긴 다음에 그냥 빠져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집에 계시라는 얘기예요. 빠져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다 사업도 기획하고 건물도 짓고 분양도 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다 하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익 생기면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자, 신탁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도 기획하는 겁니다. 건물도 다 기획도 하고 자금도 다 조달해야 돼요. 뭐라고요? 자금도 다 조달하고 그 다음에 건물도 짓는 거죠. 물론 신탁 얘들이 건설회사를 직접 운영한 다음에 걔들한테 하면 되죠. 근데 건설회사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설회사한테 맡기면 되죠. 도급발주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건물이 완성되면 분양하러 임대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 신탁법에 따라서 믿고 맡길 때는요 양 당사자 합의하에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익증권. 나중에 수익증권의 소유자가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수익을 돌려줘야 돼요. 어쨌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임대할 수 있는데, 자 얘들은 여기 들어간 돈이 많아요 적어요? 이거 다 빼야 됩니다. 비용 다 빼고. 그리고 또한 얘랑 똑같은 점이 있다면 얘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수수료 있죠? 요거 챙기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수수료 똑같은 점이 있다면 얘들은 개발에 따라서 지분을 가져간다면 다 틀린 겁니다. 개발이 성공하면 많이 가져간다 다 틀린 겁니다. 사전에 약속한 뭐라고요? 수수료를 지도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생긴 이익이 있죠? 이 이익을 수익증권의 소유자한테 줘야 돼요. 만약 이 사람이 수익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줘야 되죠. 이 사람이 돈이 급해서 팔 수 있어 없어요? 수익증권을? 수익증을 갖고 있는 자한테 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도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소유자 되집니다. 뭐라고요? 사업의 주체가 소유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자금도 조달해야 돼요. 추가적인 자금도 조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건물을 지어 앉아요? 지으면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없어요?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도 혹시 나간 돈 있으면 비용 다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이익이죠. 요거를 수수료 빼고 다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하고요. 사업 수탁 방식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기타 잡다한 방식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요. 대규모 개발 사업, 예를 들어서 자 부산 지하철 공사 같은 거 하려면 이거는 자 공사가 조금해요, 커요? 그죠? 그러니까 건설사 혼자서 했다가는 너무 오래 걸리대요. 그러니까 구간별 쪼개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구간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안 되겠죠? 요 사업을 위해서 보통 얘가 이제 A, B, C, D 건설사가 맡아준다면 A가 이제 대표회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법인 하나 만드는 겁니다. SPC라는 특수목적회사 있죠? 연합법인 이렇게 할게요. 요 사업 때문에 법인 하나 결성할 수 있죠? 요거를요, 컨소시엄이라는 겁니다. 이 연합법을 뭐라고요? 컨소시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 뭐라고요? 모집형. 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서, 자, 신문에다가, 내가 이제 제주도에다가 대형 골프장 건설할 건데 투자자 모이세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를 투자자 모집형. 그리고 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지 방식은요,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차지 방식 해줍니다. 자, 그러면 민자 유치 사업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이거는요, 초등학교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요, 도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로. 고속도로 있죠? 도로. 자, 도로입니다. 도로. 자, 초등학교가 이제, 56년생에서 63년생까지가 56년에서요, 63년이죠? 여기까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애들 많이 낳습니다. 보통 집안마다 8남 9녀 막 이렇게 낳습니다. 너무 많이 낳네요. 어쨌거나
자, 그 사람들 학교 다닐 때가 70년대입니다. 그러면 그때 전부 다 초등학교가,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전부 다 국립학교였습니다. 국립학교. 아, 국립학교요? 학교 무지막지하게 지어낸 겁니다. 근데 그때가 70년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언제요? 2020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체할 때가 됐어, 안 됐어요? 아, 낡고 노라니까 교체할 때 되는데 이거를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 했다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왜냐면 정부 예산 가지고 이것만 쓰는 게 아니죠? 아, 노인 복지도 써야 되고, 뭐, 긴급 지원, 재난 지원금 이런 것도 내야 되고, 막 할 게 많아요, 저걸. 하는데, 거기다 다 투입하면 다른 걸 못 쓰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설사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이 사회가 이제 고도화될수록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도로, 하천, 항만, 시설 같은 거, 철도 같은 거요. 이런 걸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 같은 거를 자, 옛날에는 다, 그 도로 공사 있죠? 도로 공사가 다 갈았던 겁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수요가 하도 많아지니까 도로 공사가 이 세금 갖다 했다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네, 걸리기 때문에 건설사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 차이점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걸 이용하려는 이용자들한테 회수할 수 없는 거죠? 그 애들 다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요, 초등학교 지어달라고 한 다음에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 같은 거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지불하겠다고요? 임대료 형태로. 근데 도로 같은 거는 그게 아니죠. 도로를 깔게 되면 톨게이트 설치하면은 거기 지나가는 차들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걸로 회수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차들이 많이 안 되면 손해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요, 손해나면 채워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용자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얘는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B하면요, 빌드해갖고 민간이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T하면요,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리스해갖고 임대료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임대료 형태로. 이건 트랜스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리스해서 임대료 형태 지불한다는 얘기고, 도로 같은 거는 민간이 개발하는 거죠.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정부한테. 그리고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이걸 오퍼레이트 하면요, 운용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회수가라는 얘기죠. 근데 요 두 가지는요, 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자, 초등학교 좀 지어달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예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도로 좀 깔아달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니네들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30년 정도.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라 할 수 있죠. 이게 항상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민간이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우나면요, 자체 소유하다 하는 뜻입니다. 운영까지 하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PO 방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자, 거기 대표용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은 가능하나 아무래도 이 사람은 개발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2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무슨 방식이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요, 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한 게 아니라 요 점이 상이한 겁니다. 자,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상이하다는 얘기죠. 아, 요것만 상이한 거 아닙니까? 얘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얘는 이전하는 거죠. 얘는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요? 소유자고. 얘는 누구예요? 신탁회사죠. 요 점이 크게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4번 볼게요.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무슨 방식이라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컨소시엄이 연합법인이라고 했죠. 앞에서 답을 주면서 얘가 이거랑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 이름이 이철인데 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앞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면 이는 뭐라고요? 이걸 차지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요,
분양하면 분양금 들어간다래요? 요걸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요걸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혹은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21번 보겠습니다.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사업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알맞는 설명은 개발 방식은 택지를 개발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나눠주는 형태 있죠? 이걸 한마디로 환지 방식이라는 건다. 뭐라고요? 환지 방식. 이 방식은요, 도시 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주로 이제 평가식이라든가 면적식을 적용하는데, 면적식은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주로 이제 평가식 있죠?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맞춰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해줘요. 어쨌거나 이건 환지 방식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2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맞는 거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사업자의 신용이라든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업성만 가지고 돈 빌려주는 거라고 했죠? 맞는 겁니다. 토지 신탁 방식은요,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누구한테요? 신탁자한테 돌려주는 형태 있죠?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환지 개발 방식은요,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애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거예요. 예, 환지한다고군요. 되돌려준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되돌려주는 형태다. 해줘야 돼요. 매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되돌려주는 형태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28번. 다음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공영 개발 방식은요, 왜 이게 정부가 그 토지 시장에 들어와서 개발 사업 하려고 하냐면, 우리 도로라든가 아니면요, 교량 같은 거 이거 공공재라 하는 거죠. 이거 사적 주체에서 맡기게 되면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극빈층 같은 경우는 아파트 구입할 돈이라든가 임대할 돈이 있어 없어요? 없는 사람 수두룩하죠. 공공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1번 볼게요. 공영 개발 방식은요,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실패를 보존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맞는 겁니다.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 건물에 지분을 갖는다는 얘기죠. 지분을 갖는다는 얘기는 나눠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거예요.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에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며, 여기서 맞는 겁니다. 근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요거 지분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얘는요,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취득하는 겁니다. 자, 지분을 성공하면 지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거 없어요. 사전에 약속한 뭐라고요? 수수료 취득하는 겁니다. 누가요? 개발업자하고 신탁회사가. 자, 개발업자는요, 수수료만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틀린 겁니다. 4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에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됩니다. 맞아요.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겠죠. 맞는 겁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자금의 조달이라든가 기술 보완 등을 위하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일반적으로는요,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30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에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 이전하죠. 신탁회사는요, 토지 소유자와 약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나중에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이 배당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은요,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실패를 보전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자기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적합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개발 능력만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은 모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모두가 틀렸나요? 얘는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는 거죠. 이건 누가 조달해요? 신탁회사가 조달하는 겁니다.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요, 예, 컨소시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34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공영개발 혹은 제1섹터 개발을 하는데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이다. 이거는요, 공공개발, 제2섹터 개발 다 지우세요. 다 지우시고 제3섹터 개발이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3섹터 개발이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공공이 개발의 주체가 된 사업을요, 제1섹터 개발해줍니다.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된 걸요, 제2섹터 개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제3섹터 개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민자 유치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민자 유치사업. 그렇기 때문에 제3섹터 개발을 얘기합니다. 다 틀렸고, 예, 2번 볼게요. 자, BTL 방식은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했다. 그러면 B가 나야 됩니다.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B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아직 넘긴 건 아니죠?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졌다는 얘기는 운영해가면서 수익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시설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넘겼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T가 나야 됩니다. 이걸 BOT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BOT. 틀렸고 2번. 3번 볼게요. BTO 방식은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했다. 자, 맞죠? 그런 다음에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넘겼다는 얘기죠. 곧바로 T가 나야 됩니다. 트랜스퍼 해갖고 소유권을 이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 맨 끝에 무슨 얘기 하나를 기다려 보셔야 돼요.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L이 나와야 됩니다. 리스. BTL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BOT 방식은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그 B가 나와야 됩니다.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기속되지만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먼저, 자,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됐죠? T가 나야 됩니다. T. 그런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면서 수익을 내겠다는 얘기죠. 톨게이트 설치해서 운영해가면서 회수하겠다. BTO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BTO 방식. 자, BO 방식은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권도 가져가고 운영권도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맞아요. 한 장 넘겨볼게요. 35번. 다음에 설명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그 B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정부 등에게 귀속됐다. 그러면 T가 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면서 수익을 내겠다는 얘기죠. 운영하면서 회수하는 거니까 O가 나야 됩니다. 오퍼레이트. 그래서 이건 도로나 터널 이런 데 주로 쓰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BTO 방식. 자, 그 다음에 거기 볼게요. 자, 요거는 작년에 이게 상당히 어렵게 물어봤는데, 자,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 개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골라라. 어쨌거나 LQ를 뭐라고요? 입지 개수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만약에 X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라. 무슨 산업이라고요? X산업의 입지 개수 구하라 그러면요, 전국에 X산업의 인구 비율이 있죠? 전국에 X산업의 인구 비율이 있죠? 요거 분에 어떤 지역이 있겠죠? 어떤 지역에 X산업의 인구 비율이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박스 볼 줄 아셔야 돼요. 박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걸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으로 가는 걸요, 칸 해줄게요. 옆으로 가는 거 뭐라고요? 칸. 자, 그러면 전국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전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전국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뭐 4개 도시나 되네요. 몇 개 도시라고요? 4개 도시. 이거 타고 앉았어야 되네요. A, B, C, D. 4개 도시죠? 자, 그러면 전국은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죠? 전국에 이거는, 자, 다니는 명입니다. 전국에 있는 인원은 6,250명이죠? 전국에 몇 명이라고요? 6,250명 중에, 자, X산업에 종사한 사람 몇 명이요? 3,350명이죠? 이게 전국의 X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죠? 맞아, 맞아? 그럼 이번에 A지역 볼게요. A지역은 여기 있어, 없어요? 여기 있죠? A지역. A지역을 볼게요.
A 지역은 1000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해요? 400명이 종사하잖아요. 1000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한다고요? 400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다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0.746. 0.746. 요거는 뭐라고요? 1.119. 1. 뭐라고요? 119. 그 다음에 얘는 1.055. 1.05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0.9117이 나옵니다. 0. 뭐라고요? 9117. 그러면 1을 초과하는 데를 물어보는 거죠? 1을 초과하는 거 요거 아니면 요거네요. 요거 두 개 답하면 되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어쩌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네, 또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요 아래는 분모는 다 같아요, 달라요? 아, 여기 전국은 다 같죠? 요거 다 같잖아요. 같죠? 다 같죠? 근데 요것만 계산해 볼게요. 요것만 계산하면 요걸 요거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나누면 0.536 나옵니다. 아, 요거 계산한 게 얼마라고요? 0.53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0.536보다 크죠? 그럼 1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0.536보다 작으면요? 1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먼저 계산하면 되겠네요. 아, 이거 다 필요 없고 예, 분모에 있는 것만, 지역만 계산해 볼게요. 지역만. 자, 먼저 A 지역은요. A 도시는 1000명 중에 400명이 종사하죠? 0.4가 되겠네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B 지역은요. 2000명 중에 1200명이죠? 0.6입니다. 자, C 지역은요. 1150명 중에 650명이죠? 0.57입니다. 계산하면 뭐라고요? 0.57. 그다음 D 지역은요. 0.52가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0.5. 그럼 요것만 계산했죠? 그러면 일단 0.536보다 큰 게 어떤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죠? 이거 얼른 대답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냥 박스에다 대고 그냥 0.536보다 큰 놈 찾아내면 되죠? 그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하나만 다 물어보면 금방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보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38번 볼게요.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내는 표이다. 전자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순으로 도시순으로 나타낸 것은 박스 볼 줄 아셔야 돼요. 요거는 전국이 요 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아래가 전국이에요. 전국 있죠? 전국의 인원이 총 2000명이죠? 그 중에서 전자산업 몇 명 종사해요? 1000명 종사하죠? 아니, 2000명 중에 전자산업에 몇 명 종사해요? 원래요? 2000명 중에 전자산업에 몇 명 종사해요? 1000명 종사하죠? 볼 줄 아셔야 돼요. 아, 이것도 2000명 중에 몇 명 종사해요? 1000명. 이것도 뭐라고요? 시도. 2000명 중에 1000명이 종사하죠?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자, 그럼 이제 도시별은요, 요거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A 도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B 도시는 여기 있죠. C 도시는 여기 있죠. A 도시, B 도시, C 도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보자. A 도시는 400명 중에 전자산업 몇 명 종사해요? 아닌 것 같은데? 150명 종사. 아, 400명 중에 150명이 종사하죠? B 도시는요, 자, 500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해요? 250명. 이거 볼 줄 아시나요, 지금? 원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 다음에, 자, C 도시는 몇 명이 종사해요? 1100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해요? 600명이 종사하잖아요. 110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600명 종사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입지 개수 가장 높은 거 있죠? 그러면, 요 계산하면 0.751. 요거는 얼마라고요? 0.75. 요거는 1입니다. 요거는요, 1.0909. 얘는 뭐라고요? 1.0909. 그러면 전자산업의 입지 개수가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C, 그 다음에 BA죠? CBA 합니까? 그죠? 뭐 시비 걸 게 있나요? CBA. 근데 또 이렇게 계산하고 앉았으면 또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는데 얘는 분모는 다 같아요, 달라요? 아, 그러니까 분모는 같죠? 분자 크기만 따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뭐만 따지라고요? 분자 크기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 세고 요것만 크기 따지면 돼요. 자, A도시 같은 경우는요, 150 나누기 400. B도시는요, 250 나누기 500. C도시는요, 600 나누기 1100 있죠?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박스만 볼 줄 아시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박스만 볼 줄 아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할 겁니다. 마무리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전 시간에 제가 그 마케팅부터 체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335페이지 체크되어 있나요? 여기서부터, 자, 메뉴에 그 대표 유형 푸세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62번, 63번, 62, 63. 한 장 넘기시면요, 66, 67. 한 장 넘기시면요, 69, 72.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기시면 344페이지에 대표형 있죠? 요거하고 하나 넘겨볼게요. 자, 5번 푸셔야 됩니다. 5번. 하나 넘겨보시면요, 7번, 8번. 7번, 8번. 하나 넘기시면요, 대표형 있죠? 요거하고 오른쪽에 10번. 하나 넘기시면 13번, 14번. 하나 넘기시면요, 대표 유형하고 오른쪽에 16번. 하나 넘기시면 18번, 20번. 18번, 20번. 하나 넘기시면 22번. 하나 넘기시면 대표 유형하고 26, 27. 26 뭐라고요? 27. 하나 넘기시면 28. 하나 넘기시면 31, 34. 하나 넘기면 두 장 넘길게요. 자, 368페이지에 대표 유형하고 오른쪽에 2번. 하나 넘기시면 4번. 하나 넘기시면요, 5번하고 오른쪽에 대표형 있죠? 요거. 하나 넘기시면요, 7번, 8번. 하나 넘기시면 10번, 11번. 하나 넘기시면요, 12번, 15번. 하나 넘기시면 17번, 18번. 하나 넘기면 19번, 21번. 하나 넘기시면요, 대표용하고 24번. 하나 넘기시면요, 26번. 오른쪽에 29번. 하나 넘기시면 30, 31. 하나 넘기시면요, 34, 35. 34, 35. 하나 넘기시면요, 대표유형하고 38번. 하나 넘기시면 40, 41. 하나 넘기면요, 43, 45. 하나 넘기면 47, 48. 하나 넘기시면요, 오른쪽에 대표형 있죠? 이거 언제 다 해요? 하는데 다 합니다. 다니까 걱정 마세요. 예? 제 걱정하지 마세요. 별 걱정 다 하십니까?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70일. 54번, 55번. 그 다음에 한 장 넘기 57번 있죠? 요거하고 하나 넘기시면요, 왼쪽에 대표형하고 58, 60번 있죠? 58, 60번. 하나 넘기시면 61번. 오른쪽에 대표유형. 하나 넘기시면요, 3번, 4번. 3번, 4번. 하나 넘기시면요, 6번, 7번. 하나 넘기시면 8번. 하나 넘기시면 10번, 13번. 하나 넘기시면 14번. 하나 넘기시면 17번 있죠?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 다음 주에 마무리 할 겁니다. 마무리 할 거니까 오늘 약간 늦어졌는데 얼른 돌아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